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또 쓰레기를 줄여가는 과정. 제로 웨이스트가 유행을 넘어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제로 웨이스트란 정확히 무엇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단어가 좀 생소하긴 합니다. 네. 네, 뭐 쓰레기 배출을 많이 하지 말자 뭐 이런 뜻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네. 뭐 제일 많이 실천하는 게 용기를 가져가서 음식 같은 거 남았을 때도 싸우고 네. 그리고 또 뭐 음료 같은 거 먹을 때도 제가 용기를 가져가서 거기서 음료수를 받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앞에가 뭐 제로다 보니까 뭐 이렇게 줄이자, 네. 쓰지 말자 이런 느낌으로만 알고 있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단어. 이도현 씨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사실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제로 콜라를 마셨는데 약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없는 좋은 이제 나쁜 거는 제로로 만들고 네. 예, 이제 덜어내고 웨이스트가 이제 무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안 좋은 건 덜어내고 좋은 것만 하자 뭐 그런 의미의 신조어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앞에 걸 왜 뺍니까? 제로 콜라를 드셨지만 앞에는 다른 거는 예. 전부 다 일회용 잔뜩 산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네. 앞에는 많이 먹고 마지막에 죄책감에 네. 음료수는 좀 비우자 해서 제로 콜라로 많이 제로로. 네. 과연 제로 콜라를 먹는 우리 이 제로 웨이스트를 잘 실천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홍수열 박사님 모시고 제로 웨이스트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레고사에 편지를 쓴 거거든요. 네. 비닐봉투를 줄여주세요. Reduce, Reuse, Recycle.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자.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 소비가 줄어들면서 물건을 오래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지 말고 물건을 빌려서 공유하자. 수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의 새로운 권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개인의 하면 좋다 정도의 실천인데 네. 이것이 조금 더 하나의 산업으로서 네. 커져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쓰레기 박사 홍수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문제까지 살펴봤는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개념들을 알게 되셨을 수도 있지만 갑갑하죠. 새로운 근심들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갑갑한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이 문제를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결국은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우리가 과연 갈 수 있는 것일까? 어떤 실천들이 필요한 것일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제로 웨이스트들 저희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제로 웨이스트 개념의 핵심들을 모두 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용어가 생소한데요. 그 용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제로가 되는 사회로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면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실천과 우리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주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실천들이 제로 웨이스트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개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실천들이고요. 아주 잘. 그래? 제로 콜라 마신 게요? 제로 콜라 마신 게. 제로 콜라는 예고요. 제로 콜라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네. 자, 그러면 제로 웨이스트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 3R에서 10R까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10가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압축하게 되면 리디자인입니다. 재설계.
그러니까 우리가 물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 시스템 전체를 뒤집어야 된다. 다시 새롭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리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제 세부 전략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이 3R이죠. Reduce, Reuse, Recycle.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자.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앞으로 지구 시민으로서 살아가시려면 3R 정도는 아주 기본이 되는 상식으로 어디 가서라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실 필요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배워서 기억납니다. 아,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잊어먹더라도 3R 정도는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조금 더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척 하시려면 3R을 넘어서서 5R, 10R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먼저 5R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듀스가 리퓨즈와 리듀스로 세분이 된 거거든요. 줄이자가 거절하자와 줄이자로 세분이 된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주체별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리퓨즈가 되는 것이죠. 소비자는 불필요한 소비를 거절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 소비자는 불필요한 소비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일단 내면에 자꾸 소비를 하려는 욕망과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외면에서는 우리 소비를 부추기는 기업의 마케팅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계속 물건을 사라고 유혹하는 기업의 마케팅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주체적 소비를 통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리듀스는 생산자 입장에서의 역할인 것이죠. 생산자들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 보고 물건을 만들지 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들에게는 물건을 만들더라도 물질의 사용량을 최소화한 물건을 만들어서 원료의 사용량과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페트병을 예로 들면 소비자가 텀블러를 달고 다니면서 일회용 페트병 생수의 소비를 거절하는 것은 리퓨저가 되는 것이고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라벨을 벗긴다든지 아니면은 페트병의 두께를 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일회용 페트병을 재사용할 수 있는 유리병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생산 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더라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생산자 입장에서의 리듀스 전략들이 되는 겁니다. 리사이클이 리사이클과 라스로 구분이 된 거죠. 라스는 썩히다 이런 뜻인데요. 네. 썩을 수 있는 쓰레기는 따로 골라내어서 퇴비로 만들자. 이런 재활용 전략이 될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서 따로 수거해서 퇴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랏 모델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로 웨이스트 운동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랏 모델은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잘하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발생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시켜서 도시 내에서 도시농업과 연계시켜서 사용하자 뭐 이런 전략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별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통을 설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퇴비로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기계로 분리 배출하면 바로 즉석에서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R 전략으로 가게 되면요. 리듀스가 또 세 가지로 세분이 되죠. 리퓨즈, 리띵크, 리듀스. 리띵크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생각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리퓨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비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네. 근데 리싱크는 소비 자체는 줄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똑같은 소비를 유지하더라도 제품의 소비량은 줄이자. 이것이 리싱크 전략인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공유 전략과 멀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지 말고 물건을 빌려서 공유하자.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1년 365일 24시간 사용하진 않아요.
가끔씩 사용하는 것도 많잖아요. 네. 가끔씩 사용하는 것을 굳이 사서 내 소유로 그냥 집안에 계속 쓰지도 않는 상태로 네. 보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필요로 할 때 쉽게 빌릴 수만 있다면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공유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유 경제에서 공유 경제로 전환하자. 그러니까 공유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은 10사람이 2개의 제품만을 가지고도 돌려 씀으로써 충분한 소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소유 경제에서는 10사람이 하나씩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10개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유 경제로 가게 되면은 2개만 만들어도 이전에 10개의 제품을 만들었던가 동일한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려 쓰는 방식으로 제품의 소비는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공유의 개념이고요. 멀티 기능은 지금 쓰시는 복합기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프린트, 복사기, 스캐너, 팩스기 다 따로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복합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 제품 안에 여러 기능을 심음으로써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그 용도별로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 접근 방식을 좀 뒤집어서 다시 새롭게 설계를 하게 되면은 제품을 그만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리싱크 전략이 되겠고요. 리유스가 리유스, 리페어, 리퍼비시, 리매뉴팩처, 리펄퍼스 이렇게 5가지로 세분이 된 것인데요. 리유스가 뭐예요? 물건을 오래 쓰자는 거잖아요. 물건을 어떻게 오래 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세분화해서 접근하는 것인데요. 내가 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중고품으로 쓸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리유스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이것을 수리해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리페어가 되는 것인데요. 요즘은 right to repair라고 해서 수리권이라고 해요. 수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의 새로운 권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고장 났을 때 이것을 수리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생산자들이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물건을 고칠 수 있는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든지 아니면 물건을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리 가게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물건을 가져가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수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될 권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법률로 의무화시키는 작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리권 보장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리퍼비시는 제품의 기능과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데요. 컴퓨터의 사양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매뉴팩처는 부품을 청소해서 새 것처럼 쓰자라고 하는 것인데 프린터 카트리지 생각하시면 돼요. 프린터 카트리지 지금 토너 다 비우면 쓰레기로 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빈 카트리지를 가져가서 나사를 푼 다음에 안을 청소한 다음에 토너 가루를 채우면 새 카트리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제조 방식을 통해서 부품을 새 것처럼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리매뉴팩처, 재제조 개념이 되겠고요. 리펄퍼스는 용도 바꾸기죠. 용도를 바꾸자. 청바지를 가방으로 만들자. 우리가 지금 업사이클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리펄퍼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청바지를 가지고 가방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업사이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념적으로 따지면은 업사이클링보다는 리펄퍼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은 재활용을 더 잘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바지를 가지고 가방으로 만드는 것은 재활용을 잘한다는 개념보다는 재사용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리유스는 리사이클링보다는 더 상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업사이클링 개념에 묻기보다는 재사용의 범주에서 현재 우리가 청바지를 가지고 가방을 만드는 행위를 구분시켜 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리유스가 이렇게 세분화되었는데 뭐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 머리 많이 썼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말장난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 소비가 줄어들면서 물건을 오래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건을 오래 쓰는 방식이 도입되지 않고서는 달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리유스는 그냥 개념적인 위치였어요. 뭐 좋은 게 좋은 것 정도, 하면 좋은 거 정도였는데 우리가 순환경제 제로 웨이스트 전략으로 가져왔을 때는 물건을 오래 쓰는 리유스가 실천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유스와 관련된 정책이 활성화될 것이고요. 리유스 산업이 커질 것이다. 근데 리유스는 벌써 예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개인의 하면 좋다 정도의 실천인데 네. 이것이 조금 더 하나의 산업으로서 네.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리유스를 할 수 있는 리유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네. 산업적으로 커져야 된다. 단순히 개인의 리유스. 실천 정도의 리유스. 이 세컨핸드잖아요. 중고 세컨핸드. 그렇죠, 세컨핸드. 그렇죠. 또 당근 있잖아요. 당근. 그렇죠. 당근 같은 네. 것도 결국은 리유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죠.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재사용을 위한 그런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하나의 새로운 재사용 산업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로 웨이스트 개념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로 웨이스트 개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제로로 만들자. 소비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질 소비의 총량이 줄어들어야 된다. 근데 소비 자체를 할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개념으로는 소비는 하되 소비를 통해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소각이나 매립되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잘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물질 소비의 총량을 줄이면서 재활용을 잘하자. 이게 제로 웨이스트의 양적 개념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로 웨이스트의 질적 개념인데요. 쓰레기의 독성을 줄이자. 그러니까 제품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과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쓰레기의 독성을 줄이자. 이게 제로 웨이스트의 질적 개념이 될 텐데요. 흔히들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 그러면 양적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질적 개념까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로 웨이스트 행사들이 요즘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네. 제로 제로 웨이스트 행사로 가게 되면 기념품으로 항상 뭘 주냐? 플라스틱. 대나무 칫솔을 줘요. 대나무 칫솔 혹은 천연 수세미. 이런 것들 많이 받으시는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면은 제로 웨이스트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왜? 대나무 칫솔을 쓴다고 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대나무 칫솔은 분리배출 대상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나무 칫솔 모는 플라스틱이잖아요. 칫솔 모도 플라스틱이고 손잡이가 대나무인데 이 손잡이 대나무도 재활용은 안 돼요. 안 돼요? 현재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 칫솔을 대나무 칫솔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재활용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리유스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왜 이게 제로 웨이스냐?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질적 개념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게 되면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잖아요. 플라스틱 칫솔을 대나무 칫솔로 바꾸니까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행위도 제로 웨이스트 개념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플라스틱을 줄이기 때문에 대신 대나무가 다 주고 나가지 않습니까? 대나무는 끊임없이 잘합니까? 한 해 살이로 생산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대나무라고 하더라도 양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생태계 파괴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도껏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팬더가 대나무 좋아하니까. 팬더가 굶어 죽을 수 있는데. 네네네. 그 칫솔 주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제사용. 리유스네요. 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는 양적 개념과 질적 개념 두 가지를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 제로 웨이스트의 활동의 폭이 넓어진다. 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순환경제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그럼 순환경제와 제로 웨이스트의 관계는 뭐냐? 순환경제가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좋은 개념이고 제로 웨이스트는 조금 수준 낮은 개념이냐?
또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로 웨이스트와 순환 경제는 같은 이야기예요. 순환 경제를 다시 요약하면은 물질의 총 소비량을 줄이면서 재생 원료의 사용을 늘림으로써 천연 자원의 투입과 쓰레기 배출이 최소화된 경제 시스템으로 가자라는 것이 순환 경제의 개념이었잖아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제로 웨이스트 개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와 순환 경제는 같은 개념이다. 가치의 개념의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는 오히려 시민의 관점에서 자원의 문제와 쓰레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민의 관점에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직관적이면서 실천 지향적인 개념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순환 경제라는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제로 웨이스트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할까라는 것인데요. 네. 저는 시민 실천과 시민 행동으로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실천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개인의 실천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고 물건을 오래 쓰고 그쵸. 일회용품을 안 쓰고 플라스틱을 덜 쓰고 분리배출을 잘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함부로 버린 쓰레기는 잘 줍고 이것들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의 범위예요. 근데 문제는 시민들이 개인 실천을 잘 한다고 해서 쓰레기 문제가 바로 체감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개인적인 실천을 열심히 하더라도 쓰레기 문제는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면 시민들이 좌절감,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장바구니를 열심히 들지만 장바구니 안이 비닐로 가득 차게 돼요. 왜냐? 물건을 만들 때부터 비닐에 싸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과정에서 이미 비닐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든다는 나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비닐 사용량이 줄어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닐 사용량이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바구니를 든다는 내 개인의 실천과 더불어서 물건을 만들 때부터 비닐을 덜 써야죠. 네. 그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와 판매자분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매자가 싸기 전에 생산되는 곳에 바로 가갖고 그냥 그릇에 받아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그런 소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닐의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왜 자꾸 비닐을 배출하냐. 이것은 소비자들이 환경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실천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몰아붙일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시민들의 실천만 몰아붙이게 되면은 나는 실천을 하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죄책감만 높아지게 되고 좌절감만 커지게 됩니다. 죄책감이 높아지고 좌절감이 커지게 되면 민감하신 분들은 우울증에 빠져요. 맞아요. 쓰레기 우울증, 기후 우울증으로 빠지시고요.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패배주의, 냉소주의로 빠지게 되겠죠. 아이고. 우리가 실천을 해봤자 어쩔 수 안 돼. 세상은 변하지 않아.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우울증 왔죠? 우울증 많이 예, 왔어요. 우울증 왜냐하면 뭐 이런 실천도 하지만 선거 때 되면 전부 다 이제 투표할 때 비닐 장갑 끼고 합니다. 이거. 저는 고무 장갑 끼고 나갔거든요. 그쵸. 저 혼자 고무 장갑 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와 환경 생각해서 하는 거나가 아니라 설거지하다 나왔니?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을 나 혼자 줄이려고 하는데 전 국민이 다 비닐봉지 손에 끼고 투표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로 웨이스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세요. 네. 그 비닐 그거는 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그 종이를 없애기 위해서 그 비닐 없애기 위해서 제가 고무장갑 끼고 나갔잖아요. 비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개인 장갑을 끼고 가면 안 되냐라는 제로웨이스트 활동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의 대안과 실천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무조건 정해준 대로 비닐만 써야 된다. 그런데 제로웨이스트 활동가 입장에서는 그 불필요한 비닐 장갑 쓰레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선택을 또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민 개인의 실천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실천을 더 잘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의 변화가 같이 병행해서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활동은 누가 하냐? 결국은 생산자와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소비자로서 생산자와 정부 대상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달라. 과대포장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달라. 재활용이 잘 되는 제품을 만들어달라. 플라스틱을 덜 쓰는 제품을 만들어달라. 제로 웨이스트 매장들, 그러니까 포장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리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매장들을 많이 만들어달라. 일회용 컵이 아니라 다회용 컵으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매장은 왜 없는 것이냐. 내가 꼭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배달을 시켜 먹어야 되는 것이냐. 다회용기로 배달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주면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그 변화된 시스템에서 나의 실천들이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에게만 실천을 하지 않는다고 윽박지를 문제는 아닌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시민 개개인은 내 스스로 실천을 잘하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시민 행동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민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돈초리와 회초리를 휘둘러야 되는 것이죠. 돈초리, 회초리요? 돈초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치 소비, 미닝 아웃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시장에서의 친환경적인 구매 활동들을 통해서 시장 안에서 기업의 활동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돈초리를 휘두르는 활동들이 되는 것이고요. 회초리는 소비자의 직접 행동이죠. 우리가 어택이라고 많이 합니다. 기업들에게 소비자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편지를 써서 기업의 변화를 촉구한 아주 부드러운 어택도 있고요. 쓰레기를 가져가서 기업에게 던지는 아주 적극적이고 강력한 어택도 있을 텐데요. 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기업들에게 우리 시민 개개인의 불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부 대상으로만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업이 바뀌지 않으면 정부 혼자서는 규제를 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 대상으로도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만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비로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민 행동이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모임들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할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공동의 행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풀뿌리에서의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이 많아지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직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환경단체들이 이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 모임 속에서 쓰레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쓰담이라고 합니다. 쓰담이 많아지게 되면은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인식이 싹트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문제를 느끼게 되면 분노를 하게 되고, 분노를 하게 되면은 뭐라도 하자라는 생각이 싹트게 되죠. 그러니까 작당 모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런 작당 모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문제 제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일단 문제인식 단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됩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페트병의 경우에도 페트병 재활용 프레임에 심하게 갇혀버려요. 재활용되니까 페트병은
써도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페트병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만 잘하면 돼. 재활용은 어떻게 잘할까? 모든 문제를 이렇게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회용 페트병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병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하면서 테이블마다 페트병 생수를 다 깔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문제다라는 이 이야기를 문제다라는 인식을 전혀 못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 제기 단계에서는 우리 모두가 시민 활동가로서 시민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네네네. 활동 그러면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게 피켓을 들면서 구호를 외쳐야 제대로 된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예.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자신이 느낀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모든 행위가 활동이 됩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분들은 물건을 살 때마다 제품 후기를 남겨요. 제품 후기에서 과대 포장을 항상 지적을 하세요. 이런 것도 시민 활동인 것이죠. 그렇죠. 맞아요. 라면 뭐 여러 봉지 사면 그 안에 또 하나하나 개별 또 포장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계속 문제를 느끼고 문제를 제기하는 모든 활동들이 시민 활동이 되는 겁니다. 뭔가 거창하게 행위를 해야만 활동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시민 활동의 눈높이를 낮춤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시민 활동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린이들이 레고사에 편지를 쓴 거거든요. 네. 비닐봉투를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린이 편지를 받은 저 회사에서는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바꿨어요. 그래요. 아유,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편지로도 대단하다. 기업들의 생산 방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제과점에서 빵을 살 때, 네. 케이크 같은 걸 살 때 항상 빵칼을 주잖아요. 네. 묻지도 않고 줘요. 맞아요. 근데 집에서 먹을 때는 꼭 쓰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는 빵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빵칼을 묻지도 말고 주지 마라. 필요로 할 때만 달라. 그렇지. 라고 요구를 하니까 제과점들이 바뀌었어요. 이제 안 줘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요구할 때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수저로 퍼먹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어쨌든 생산자들이 기업들이 스스로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네. 하지만 스스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그 시민들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쓰레기 어택 이런 캠페인을 한 것인데요. 그 팀들의 활동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 팀은 페트병 마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페트병 마개를 보게 되면은 플라스틱 단일 재질로 된 마개가 있고요. 네? 안에 보면 고무 패킹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고무 패킹이 들어가 있으면은 재활용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이 이중 병뚜껑을 단일 병뚜껑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이런 활동의 결과 한 음료 회사에서는 이중 병뚜껑을 단일 병뚜껑으로 교체하겠다. 잘했네.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떤 팀들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소스 주는 것들을 문제 제기하고 맞아요. 묻지도 않고 줘요. 케첩. 네, 케첩 같은 소스는 내가 반드시 먹지는 않는데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할 때만 달라.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또 한 팀은 죽을 만드는 회사에서 죽을 담는 일회 용기 문제를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한 팀은 아이스크림 회사에서의 매장에서 일회용 스푼을 주잖아요. 네. 근데 제 제품은요, 그래도 물어봅니다. 몇 명이 드시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욕심이 갑자기 막 생깁니다, 저게. 안 먹는, 집에 가서 숟가락을 퍼먹더라도, 왜 저거는 몇 개 필요합니까 하면, 제가 몇 개 필요합니다 해서 받아오고 나면 이게 나중에는 재활용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밥 퍼먹고 막 그거 계속 그걸까지 써먹거든요. 저도 집에 저거 씁니다. 그죠? 저거 한 숟갈 먹을 거 한 10번 퍼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애들 밥 숟가락으로 쓰긴 쓰는데. 네. 중요한 거는 매장에서는 쓰면 안 되거든요. 매장에 또 쓰면 안 돼요? 매장에서는 일회용 스푼은 사용이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일회용 스푼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시켜야 되는 것이고 네. 테이크아웃 하더라도 집에서 먹을 때는 네.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어보고 꼭 필요한 개수만 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아 교수님, 저는 말이죠, 어제 제가 곰탕을 시켜 먹었어요. 네. 어제 이제 밖에 나가기 추워서 싫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그 용기랑 이 포장지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또 내가 좀 나가서 먹을 걸.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음식을 배달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살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 큰 통에 찌개면은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네. 우리 집 앞에서 우리 그릇 갖고 나가면 퍼주면 안 돼요? 네. 그럼 가면 안 돼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건 안 생각해요. 돼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가 아니, 만들어야 우리 돼요. 배식할 때, 우리 군대에서 배식할 때도 이렇게 와서 퍼주잖아요. 막 그 동네 단위의 마을 잔치 같은 네. 그때 할 경우에는 괜찮겠죠. 아니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면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예 음식점에서 예. 다해 용기로 배달할 수 있는 다해용 도시락에 혹은 다해 용기에 배달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15년 전만 해도 사실 제가 중식을 시키면은 그릇을 우리 갖고 왔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릇을 앞에 내놓습니다. 네. 그럼 도로 가져가서 또 쓰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렇죠. 배달하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배달 시스템에서 일회용 용기를 쓰는 배달 시스템으로 다 전환이 돼버렸는데 네. 그것을 다해용기로 배달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시 바꾸자, 복원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에요. 뒷부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유, 예. 그래서 이제 일회용품을 어떻게 줄일까라는 고민인데요. 일회용품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테이크아웃 되는 일회용 컵, 다음에 배달되는 일회용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할 때도 다해용 컵으로 테이크아웃 하고 배달될 때도 다해용기로 배달을 할 수 있으면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다회용. 그래서 지금 다해용 컵으로 보증금을 붙여서 테이크아웃하는 시범 사업이 되고 있고요. 예. 몇몇 지자체에서 다해용기로 배달을 하는 시스템도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스테인리스 저렇게?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네. 배달을 시키는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다해용이잖아요. 네. 반복해서 써야 되니까 나갔던 놈이 들어와야 돼요. 네. 나갔던 용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나갔던 용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보증금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붙여서 소비자가 다시 용기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보증금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인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 듯한 착시 효과가 느낌이 있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불만이 있어서 요즘은 QR 인증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용기에 QR 각인을 하고요. 네. 앱을 다운받아서 QR 인증을 하게 되면 네. 그 소비자가 어느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했다라는 정보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럼 보증금이 없이도 다해 용기를 테이크아웃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5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돼요. 5일 이내로 반납을 하지 않으면은 그 시스템에서는 이분이 다해 용기를 구매하셨구나. 그래서 앱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통해서 컵 가격이 자동 결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5일 이내로 반납하지 않으면 사후 응징을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용기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해용기가 사용이 활성화되려면 다해용기가 반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다음 두 번째, 전문적인 세척 살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밖에 나간 그릇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위생에 대한 우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면은 개인의 이 설거지에만 의존하게 되면 해소가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기계적인 전문적인 살균 세척 시스템을 거쳐서 네. 관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소비자들이 위생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정말 그 보증금 시스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지하철 탈 때도 지하철 이용하시죠? 네, 네. 이용하는데 일회용 교통카드를 하면은 이제 500원을 더 내야 돼요. 맞아. 보증금을 내고 다 타고 나서 500원 다시 반원 받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실천만 잘할 수 있으면 손해보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친환경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니까 좀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회용품이 다회용기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에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게 수거와 세척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일회용기를 쓰는 것보다 비싸요.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어떻게 버틸 거냐의 문제인데요. 규제가 강화되면 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규제 강화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회용기가 활성화되려면 비싸더라도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런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가치 소비 마케팅이 있어요. 환경을 생각해서 비싸더라도 씁시다. 근데 소비자가 많이 호응해 줄지는 미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인 마케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안전 마케팅이에요. 플라스틱에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해지려면 텀블러나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다회용기를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면 비싸더라도 우리가 다회용기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죠. 세 번째로는 배출의 편리함이죠. 일회용기 같은 경우에 세척해서 분리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회용기면 음식을 먹고 그릇을 닫아서 문 앞에 배출해 놓으면 세척하는 업체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의 편리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리미엄 서비스의 고급화인데요. 예쁜 그릇에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의 품격이 올라가는 그렇죠.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실질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비싸더라도 다회용기를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회용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포장재 자체를 아예 쓰지 않거나 아니면 재사용 포장재를 쓰거나 아니면 소비자의 리필 소비가 강화되는 것인데요. 프랑스처럼 과일이나 채소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일회용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도 있어요. 2022년부터 프랑스에서는 이런 규제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사용 용기를 쓰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경우에는 유리병인데 보증금을 붙여서 다시 반환을 받아서 회사에서 세척해서 재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소주, 맥주병만 그럴 것이 아니라 생수병이라든지 음료병이라든지 우유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든 용기들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을 붙여서 다시 반납받아서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면 재사용을 통해서 일회용 포장재의 사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리필 소비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소비자의 리필 소비가 많아지려면 가까운 곳에 포장이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장바구니에 자기 용기를 담아서 차를 타고 1시간 가야 된다면 누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걸어서 15분 이내에 동네에서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우리의 제로 웨이스트 소비가 많아질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많아지려면 일단 규제가 강화돼야 되고요.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열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제로 웨이스트 소비에 대한 인식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만들어졌을 때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줘야만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의 확대와 소비자 개인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한 발짝 더 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똥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게 되면 쌀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네요. 똥이 쌀이 되고 쌀이 똥이 되는 생태계의 순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제로 웨이스트의 개념들이 저 똥분자라는 한자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물질이 없는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실천과 노력,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간 귀한 강연해주신 홍수열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잘 살 수 있는 방법, 이 건강한 지구를 위한 방법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모두가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혜다락방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오늘은 이 갓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진짜 귀찮고 힘들고 난 정말 안 하고도 살고 싶은데 네. 네. 정리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정리되지 않은 공간 속에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때문에 낭비를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쩌면 해야 될 요소가 정리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정리가 힘든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